참여연대,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많은 우리 진성준 국회의원님과 진선미 국회의원님 실과 같이 공동 주최하는 김용판 1심 무죄 판결의 문제점과 의미를 다루는 자담회를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로부터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개하시겠습니까? 하시죠. 네. 아니요. 제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민주당, 진선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운데, 시사인에서는 주간마다, 매호마다 방청을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들을 꾸준히 많이 써오셨는데요. 그 기사를 쓰시는 또 담당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인의 고재규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출발점, 김용판 씨를 두고 사건이 진행되는 데서는 권은희라고 하는 경찰 내부 인사의 폭로와 문제 제기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익 제보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번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가도 중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이지문 현재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예전에 몇 년도죠? 제가 지금 해수가 1992년도에 군 내에서 부재자 투표 부정에 대해서 폭로하셨던 이제 공익 제보자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 옆에 계신 분, 이 사건을 또 많이 함께 추적해 오셨던 민변 사무차장님이신 박주민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분 더 초청했던 오마이뉴스 이병환 기자님은 조금 있다가 오시는 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진행은 오늘은 좀 자담하고 이런 순서니까요. 특별히 누구 한 분이 먼저 발표하는 이런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도 말문을 일단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여는 차원에서 한 1, 2분 정도 이 재판을 딱 현장에서 방청하신 분도 있고 뉴스로 보신 분도 있는데 무죄 판결을 소식 듣고서 들었던 그 느낌을 한번 살려서 소감이 어떠셨는지를 한 1, 2분 정도 좀 말씀 한번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가까이 있는 진선미 의원님.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고하는 날 제가 그 재판정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들을 이렇게 확인해 오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재판의 그 상황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상황들이 다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재판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솔직히 공식적으로든 어느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무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사실은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여전히 원세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 또 이런 자리라는 것이 원세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오늘도 불임 사건에 대한 재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당시 공안을 담당했던 검사, 지금은 변호사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만요. 재판부가 모두 작용화가 됐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나의 입장은 또 어떻게 밖에 비춰질까 이런 온갖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판결문에 사실관계들이 놓쳐진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네. 마음이 좀 무거우신 건지 목소리도 좀 차분하게 지금 시작하셨는데요. 예, 재판에서도 놓쳐진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마 또 중간에 계속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재판이 1심 재판이 뭘 놓쳤는지 좀 한번 다음 말씀 기회 때 조목조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예, 김용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서 저는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된 결과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한 바 있지요. 본인하고는 무관한 일이고 또 결과적으로도 도움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장한 것은 물론 이려니와 그 허위 수사 결과 발표로도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확인하려 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 헌정 질서 또 삼권 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 헌정 질서를 인정하고 싶습니다만 김용판 판결 결과를 보고는 그런 삼권 분립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닌가. 그야말로 70년대 유신 시대로 다 돌아가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 절망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께서도 같은 재판부라고 하는 점에서 김용판에 이어서 원세훈에 대해서도 무죄가 판결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도 현재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만 상부의 보고가 되었는지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또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떠나서 이른바 이태하 사이버 심리전 단장 이하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무죄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공소 유지 과정에서는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되짚어봐야 합니다만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그것이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국정원 사건보다도 훨씬 더 그 실체적 진실이 묻힌 채 가려진 채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절실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앞에 진선미 의원님처럼 또 다른 재판 남은 것에 대한 우려, 이것이 아직 많이 든다라는 게 지금 아마 진성주 의원님의 심경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일 그래도 현장에서 사실은 재판을 밖에서 보는 거하고 법정 안에서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지느냐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고 또 실제로 법정 안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를 많이 보면서 이 재판은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재판 방침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5분, 저 포함하면 6명 중에 제일 많이 실제 재판에서 뭐가 이렇게 쟁점으로 다투지는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장면을 많이 본 분 입장에서 당일날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느낌, 지금의 소감 이런 게 어떤지 한번 고 기자님한테 좀 이따가 다시 말씀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한 1, 2분 정도로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아무튼 제가 일단 저쪽 여기 옆에 앉아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나와서도 좀 어색하긴 하는데요. 주최 측에서 저를 부른 이유가 아마도 보통 이제 법조 기사도 그렇고 언론의 관심이 기소 전 단계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취재관의 형태상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법정 공방은 중간에 비고 이제 선고 결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시사인에서는 이 사건이 가지는 중대성 또 중차대함 때문에 원판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난 8월부터 이 날것 공방을 한번 지면으로 보여주자 독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사회팀장 맡고 있는데 사회팀원들이 전부 다 동원돼서 원판과 관련돼서는 한 번도 안 빼고 이 녹취 받아치고 그걸 이제 매주 지면에다가 실었거든요. 그래서 판결 뒤 제 느낌을 뭐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 판결 뒤에 저는 이제 그 A4로 빽빽하게 한 800장 되는 1차부터 해서 다시 한번 좀 쭉 한 서너 번 읽어보고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의문시되는 것,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관련돼서 궁금증, 아마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라고 아마 주최 측에서 부른 것 같은데요. 그런 중심으로. 김선미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법정 공방 와중에, 의미 있는 진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언론 보도는 17명의 경찰이 일관되게 이제 권은희 증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론을 들어가 보면 권은희 증인에게도 유리한 증언을 한 경찰관, 현역 경찰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대부분 재판부에서 권은희 증언과 똑같이 신뢰도를 낮게 봤는데, 그런 좀 대목 뭐 세세하게 해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저는 아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법정 공방에서 나온 진술 중에 의미 있는 진술이나 공방이 있는데 사실 마지막 판결문에서는 그게 제대로 취급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냐. 예, 그 이야기들을 또 아마 생생하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잘 모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우리 네. 이지문 선생님도. 예. 방금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 국회 정문 앞에서 이런 구호를 들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은 김용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라는 그런 구호를 듣고 들어왔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온 국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권은희 이제 가장 경우는 전형적인 내부 고발자입니다. 근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어떤 폭로 주장보다는 그 조직 내부의 다수가 어떤 이야기하는 내용이 더 절대적으로 신뢰되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조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을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기하고 나서는 것인데, 그 한두 명보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한번 사람들의 어떤 다수의 의견을 선호하고 신뢰한다고 하면 내부 고발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야기를 내부 고발 입장에서 어떤 판결의 어떤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내부 고발의 어떤 보호의 어떤 필요성과 법 어떤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좀 좋은 말씀 기대되고요. 예,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도 뭐 소감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오늘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부탁합니다. 저도 재판 선고, 그러니까 김용판에 대한 선고 공판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뭐 아는 지인분이 문자로 유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희망 섞인 문자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부풀었었죠. 근데 보통 이렇습니다. 재판 선고 가면 먼저 반대되는 얘기를 먼저 하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러면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김용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겠군 했는데 그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그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 판사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이후에 이제 판결문을 구해서 판결문, 공소장, 그리고
공소 제기 당시에 경찰의 어떤 결과 발표문, 그다음에 그동안 보도됐던 언론들을 쭉 접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검찰은 기소하는 척 했고 법원은 판단하는 척 한 사건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검찰이 했던 공소 제기의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법원이 했던 판단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네. 법원에서 놓친 점, 재판부가 놓친 점에 대해서도 다른 분하고 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 또 검찰이 놓친 점이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소개는 미처 못 드렸는데요. 예, 오셨습니다. 우리 시사인의 고재규 기자님처럼 또 사건을 꾸준히 이제 추적을 하셨던 기자분이시죠. 오마이뉴스 이병환 기자님 오셨는데요. 한 1, 2분 정도 이제 처음 인사말 겸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병환 기자고요. 지금 법조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쌍둥이 사건인 원세훈 공판과 같이 김용판 재판도 이제 초기부터 계속 제가 대부분의 공판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공판, 이제 결심 공판 할 때도 있었는데 아까 방금 박주민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판결문을 계속 읽는 걸 저도 들었고요.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참석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답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같이 들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여기 왔고요.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의문점들, 그리고 이제 법리적인 얘기 같은 것들은 이제 박주민 변호사가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의문점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도 검찰에서 이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또는 이 부분을 혹시 알고도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닐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병헌 기자님이 또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아마 두 분이서 조금 보충하면서 검찰이 빠뜨린 점 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검찰 기소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이야기하고 시간 순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어쨌든 재판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으니까 우선 말씀을 제 생각에는 진선미 의원님하고 고재규 기자님이 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거, 또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거, 소홀히 지급된 거, 이런 이야기들을 두 분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보고, 그 다음에 검찰이 빠뜨린 거를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우리 이병헌 기자님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진성준 의원님하고 이지문 선생님이 또 좀 추가 말씀, 또 다른 주제 말씀,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먼저, 진선미 의원님이 또 재판에서 사실관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네. 말씀을, 요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 길게, 여유있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네. 사실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건은 직접적, 그러니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뭔가 의도를 갖고, 뭔가 누군가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직접적 증거가 없고, 결국은 간접적 증거로만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다라고 하면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부터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선고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분명한 그러니까 출발을 좀 달리 했으면 전혀 다른 사실들이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맨 먼저 지적했듯이 이 사건 분석 의뢰는 어느 시점에 반드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지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그 시점에서 발표를 했어야 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이례적으로 지난 경찰 일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요일 밤 11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려면 그 정도의 숙성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의 숙성된 결과가 없다고 하면 최소한 밝혀진 사실 정도까지는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에 대한 내용까지도 얘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전격 이례적으로 발표된 수사 결과 내용은 혐의 사실에 대한 게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몇 가지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저는 놀라웠던 게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권은희 수사과장을 진술을 탄핵하면서 검색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을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하시는 억양 속에서는 수서경찰서 쪽에 그러니까 일종의 분석팀이든 실무자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100개의 검색어라는 게 무의미한데 뭘 모르는 수서경찰서 쪽 사람들이 그걸 매우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아이패드를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선에 직접 당사자여서 수행 대변인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는 그 당시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아이패드의 1차, 2차 토론 이 과정에서 아이패드에 이렇게 갖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극렬하게. 그래서 그 검색어들이 선거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개라는 것을 해야만 충분히 이게 여론 조작에 그리고 선거에 그렇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게 확인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판장은 오히려 그것에서 저는 모든 게 다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이패드라는 거가 그 당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거론하는 게 너무나 뭘 모르고 검색어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라고까지 직접 선고를 하시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CCTV에 대한 거를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진술을 탄핵하는 의미에서만 채용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놓쳐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라인이 있었습니다. 수사부장, 수사과장. 그리고 김병찬이라는 수사 2계장이 그 당시에 선거에 관련된 그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자였다. 경찰청의 책임자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CCTV를 보면 15일 날부터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19일 이후에 본물처럼 나왔던 그 증거들 댓글을 달았고 찬반을 오유 사이트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15일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혐의자가 자기 컴퓨터를 제출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본다는 거죠. 어느 기자님이 정확하게 지적도 하셨던데 일단 수사를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5일 날 이 사람이 파일을 삭제를 했고 그런데 그 메모장 안에 삭제를 한 거 복원을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제출을 해서 그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삭제를 했는데 삭제 파일을 복원해 보니 불법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4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찰이면 당장 그걸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범죄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증거 조작을 하려고 삭제를 한 행위가 확인됐는데, 그걸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죠. 어떻게 이무제출로 여전히 거기서 멈춥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서 이미 15일에 그런 모든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거기 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국감 때 밝혔지만 너무나 이례적으로 김하영이 15일 날 수서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 조서를 권은희 수석과장의 동의도 없이 그 김병찬 수사계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아서 그걸 분석팀에 넘겼어요. 그래서 김수미 분석관이 그 진술조서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하영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김하영이 참여시키려고 했던 김병찬 수사 2계장은 참여시키려고 했잖아요. 제안도 했거든요.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조서를 분석팀이 다 보면서 사실상 김하영이 분석에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하죠. 가장 중요했던 게 분석 범위인 건데 결국 어디까지 그러니까 12월 16일 일요일 밤 11시에 발표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돼 있었냐라는 거죠. 너무나 부족했죠.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다 15일 날 아이디까지 나왔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인 경찰들이라면 그 아이디로 뭘 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월 16일 밤 11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뭔가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가 마땅하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시점에 반드시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걸 결정해서 이미 나와 있는 의심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국감 때 밝혔지만 일반 동료들도 업무상 동료들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전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밝혔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 관련돼 있던 실무진의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국정원에 파견됐던 사람과 그리고 실제로 중요했던 국정원 라인과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캠프 관계자와 50여 차례 전화가 오고 갔던 거죠. 왜 그랬어야 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건가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논의가 되고 이 12월 16일 날 부족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 밤 11시에 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저는 충분히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그 내용들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은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진짜 납득하기가 어려웠고요. 진세미 의원님, 네. 예, 일단 뭐 또 다른 지적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잠깐 숨 좀 돌리시는 셈 치고요.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누가 왜 그때 충분히 발표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킨 거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특이점 그리고 그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내용은 충실한 거였는지 최소한 숙성된 결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밝혀진 것은 밝히고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말했는지 아니면 밝혀진 것을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잘못된 단언을 내린 건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디로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검색도 제대로 충실히 다 하지 않은 채 뭐 한 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언론되는데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다양한 통화 이야기는 아마 재판의 문제점도 될 수 있지만 뭐 검찰 수사의 문제점 또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 그때 다양한 통화는 뭐 경찰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점 나올 때 한번 더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은 과연 누가 왜 그때 꼭 하라고 결정했을까?
네, 그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 있는 발표를 시킨 것은 누가 결정했을까? 뭐 이런 지적들이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어서 조금 이제 고재 기자님도 먼저 말씀하시고 한번 또 이야기가 또 살에 붙을 것 같은데요. 예, 진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검찰이 공소사실한 사실은 개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김용판 전 청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과 하나고 두 번째는 증거 분석 자료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늦게 보내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재판부가 권은희 증언을 이제 배척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번에 판결문 보고 공소장 변경된 거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중간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1차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어찌 됐든지 간에 형사법정에서는 공소 책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첫 공소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디하고 닉네임 40개를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공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12월 18일 문제가 됐던 12월 18일 밤 7시 30분에 1차적으로 이제 수사팀에 하드디스크를 넘기는데 거기에 포함된 증거, 그러니까 목록에 수출된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이 4번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부로서는 하드디스크 목록만 봐도 그때 12월 18일 7시 30분에 포함돼서 넘어온 걸 아는데 왜 권은희 증언은 권은희 과장은 그때 이거 못 받았고 법정에서 깡통 하드디스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재판부는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거의 권은희 과장의 거의 내부 고발에 가까운 증언 자체를 다 깨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거는 이제 모든 경찰이 입을 짜맞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경찰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서울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지휘 라인이 있고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수서서 라인이 있는데 뭐 인상 비평일 수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판사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주로 이제 서울경찰 쪽에 속한 당시 있었던 증인들이 나오면 약간 준비해온 대답을 한 것 같다고 직접 제기를 하기도 했어요, 판단이. 그리고 어떤 증인 같은 경우 메모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증언을 하고 제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도 법정에서 직접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매 법정마다 서울청하고 경찰청의 정보 파트 형사들이 방청을 해요. 국정원 직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이러면서 이제 향후 증인들과 앞선 증인들 입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공식적으로 검찰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어요. 법정 안에서.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서울청은 주로 이제 입을 맞췄다라는 약간의 정황도 검찰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서서 팀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답변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수서경찰서 과장도 뭐 서울청장이 내 뒤통수를 쳤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라고 법정에서 검사들이 물으니까 부정을 안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윤석열 이런 발언이 계속 되니까 윤석열 팀장 배제되기 전에 법정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재판부가 이제 계속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백기투항식 질문을 좀 삼가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팀장이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서 이제 농담처럼 하는 게 이 답변을 좀 재판부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국적인 정서상 이렇게 증인 같이 함께 근무했던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두 사람 얼굴 맞대고 하는데 100% 이렇게 증언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그런 정황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이 깡통 하드디스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아서 12월 18일 7시 반부터 조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최운영 수사관이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권은희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는 검찰 조사에서도 했고 법정 증언도 해서 변호인 반대 신문도 가장 길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운영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넘겨받았는데
넘겨받았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소위 말하면 이제 서울청에서 이쪽에 수사팀에 목록이나 이런 걸 줄 때는 이걸 어디서 뽑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매뉴얼 비슷한 걸 좀 줘야 되는데 이 아이디는 어디서 나왔고 어휘에서 나왔고 이 닉네임 어디서 나왔고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한 채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분량은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팀에서는 이거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권은희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이게 여기서 뭐 나오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권은희 과장은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깡통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요런 게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제 그 서울청에다가 리스트하고 그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김보규 팀장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자료 제출 수사팀에 우리가 넘겨줄 이유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운영 이 양반이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좀 장난하는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언성을 높였다고까지도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지막 선고할 때는 인용되지 않아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권은희 원오브댐 한 명, 나머지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법정에 들어가면 이런 증언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수서서 쪽에서 나왔던 증인들 중에는 예를 들면 뭐 김성수 진흥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시 서울청이 권은희 과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이 담긴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당시 이제 언론 브리핑과 관련돼서 서울청에서 김은희 과장에게 김성수 팀장 쪽에서 전해라. 지금부터 단 한마디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걸 전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판부에서는 이 가장 핵심적이었던 객관적 사실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12월 18일 7시 30분에 하드디스크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과장이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부정하면서 나머지 권은희 과장에게 유리했던 증언이나 정황도 전부 다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이제 판결문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수사 방해와 관련돼서 가장 좀 법정에서 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제가 질문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언론에서 통해서 듣는 걸로는 그냥 1대 17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1대 17에서 1에 해당되는 사람의 진술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진술들이 있었다. 예, 인데 예. 사실 우리 그거는 제가 질문 형식으로 들으면 판결문에는 뭐냐면 최원영 수사관이나 이런 조금 더 권은희 과장의 말에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는 이유 이런 거는 우리 판결문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인용 자체를 하지 않고. 네, 아예 인용이 좀 안 돼 있다. 그렇죠, 인용 재판부가 왜 그런 거는 왜 배척할 거냐 이런 설명을 사실은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러니까 빠졌다.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든 거는 이제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간접 증거하면서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권은희 과장을 배척한 가장 큰 핵심은 수사 방해이고 수사 방해 핵심은 이제 증거 분석 자료를 늦게 줬다라는 건데 보니까 7시 반에 넘어왔다. 이 부분과 이제 어긋나면서 가장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다 배척한 것 같고요. 첫 번째와 관련돼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계속 이제 박근영 처장도 이제 궁금해했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지시와 관련돼서 누가 했냐인데 명백하게 보면은 허위 수사 결과 이 12월 16일 발표가 허위 수사 결과라는 거는 검찰 수사 전 단계 그러니까 경찰이 4월 달에 발표할 때도 이미 허위 수사가 나왔고 검찰에서 드러난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김기용 청장도 직접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김용판 청장을 통해서 김용판 청장이 이제 자기는 언론 보도 때문에 그렇다는데 수기 보고를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안 남기고 그러니까 그 수기 보고와 관련돼서 수기 보고 메모 보고 받은 적 있냐 하니까 김 청장 난 받은 적 없다. 그러면 12월 16일 문제 밤 11시 보도자료 본 적 있냐? 난 그날 못 봤다. 그 다음날 봤다라고 하거든요.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못 봤고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실제로 보도자료 하라고 했던 거는 김용판 선장인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재판부는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건 아무튼 하늘과 땅 차이고 그러니까 이번 허위수사 발표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번 판결과 관련돼서 그 검찰은 실제적으로 이제 진선미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김용판 청장 한 명의 범죄가 아니라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서울청 수사 라인의 공목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1월 10일 날, 올해 1월 10일 날 최종 의견서를 법원 재판부에 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담았냐면 그러니까 전제를 김용판 청장 플러스 최현락 수사부장, 당시 이병화 수사과장, 그다음 방금 진선미 의원도 얘기했던 김병찬 수사계장 이 네 사람의 공모로 본 거예요. 공동 정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범관계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의 증언을 다 인용해요. 그러면서 김용판 청장 무죄 판결 내리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 검찰과 재판부가 완전히 달리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니까? 예를 들면 뭐 일례로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권은희 과장이 자기는 압력 전화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 말라고 했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는 권 과장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그런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권은희 과장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증, 재판부는 그걸 거짓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권 과장이 거짓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뭐 승진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피해봤죠. 승진도 못했고 조직에서 왕따 당했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척하면서 반대로 인용했던 게 누구냐면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병화 수사과장이 자기가 김용판 청장에게 그 당시에 권은희 과장에게 격려 전화를 하라고 자기가 제안을 했다. 김용판 청장도 나와서 나는 이 과장의 제안을 받고 격려했을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재판부는 인용을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공범관계에 있었던 최현락, 이병화, 김병찬은 그런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같은 공모 단계 공범이었고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최현락, 이병화 등은 실제로 승진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쉽게 재판부가 간과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좀 뒤에 더 얘기 나오겠지만 민주당이 어떤 대응과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궁금증도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걸로 일단. 예. 뭐 사실은 공모 관계, 내부 고발자들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 하게 되면 사실 이지문 선생님하고도 이어질 것 같긴 한데, 뭐 순서는 조금 더 이따가 이지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그렇게 보면 검찰이 만약에 재판을 김용판 피고인을 김용판 혼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이 네 사람을 동시에 그 재판에 세웠다고 하면 최현락의 진술은 증인의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이 되기 때문에 또 분명히 다르게 취급이 될 텐데 그냥 피고인을 김용판 한 사람만 세우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 이병환 기자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6월달에 기소할 때 5월달부터 이제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던 거는 원래 이제 한 명 한 명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원세훈 재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재전 신청을 내서 이종명하고 민병주까지 이제 3명이 다시 원래 기소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쪽도 기소자가 원래는 이제 포함해서 넷 포함해서 5 내지는 3 더 해서 했는데 기소 숫자 줄였다는 의혹이 있었죠. 네. 뭐 그게 청와대가 됐건 법무부가 됐건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언급하려고 해서 좀 놔두는데 더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제가 올해 지난해 3월로 기억하는데 민주당에서 김용판 청장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는 게 고소고발을 하면서 수사라인도 같이 고소고발을 했는지 일단 궁금증이 들고 했다면 이것도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도 재정신청이 민주당에서 했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의견서 등등을 따져보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원세훈 재판에 준해서 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았냐. 재정신청은 보통 1년에 연간 1% 미만으로 고법에서 받아들이는데 이 건을 받아들였다면 말 그대로 나머지 사람들도 피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진술 배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판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
조한선 일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 하실 거고 저희 참여연대가 사실은 했죠. 저희가 김용판 씨 외에 최연락, 이병하, 김병찬 그리고 그 디지털 분석팀에 이렇게 쭉 했는데 재임 신청 안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결정은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한번 받으러 갔었고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왜 빨리 그거 결정 안 하냐고 촉구하는 걸 좀 했어야 됐는데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이 이제 더 하게 되는데요. 이 양반들이 검찰이 이제 결정 안 하고 계속 묵혀두고 계신 거죠. 그리고 생각하면 좀 뭐 어제 법사위에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법사위에서 공방도 있고 하긴 했는데 예. 사실은 이 재판이 원래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세트로 사실은 갔어야 되는 재판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고 좀 검찰을 한번 따져 물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고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더 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추가로 그러면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외부의 영향이 있었나라는 거를 반증해 줄 수도 있는 게요. 제가 직접 가서 듣지는 못했지만 윤석열 그 팀장이 공판도 팀장으로서 장악을 하면서 계속 공소 유지에 힘써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쯤에 이분들이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가 기소를 할 것 같이,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윤석열 팀장 흔들기가 돼서 결국은 그분이 국감에 나가고 이러면서 공소유지 현장에, 그러니까 재판정에 거의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참석하셨던 기자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그 법정에서 윤석열 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이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내진 그게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사팀을 원래 수사팀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냐도 좀 중요하고 중간에 수사팀을 얼마나 흔들리게 해가지고 또 힘을 빼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좀 지켜보거나 문제를 더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더 삼았고 앞으로 더 삼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요. 박주민 변호사님은 아까 사실 표현이 재밌다고 할까요? 예. 표현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하는 척했고 재판부는 판단하는 척했다. 예. 이런 말문 열대 하시는데요. 검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 듯하고 예.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 게 있으시던데 두 가지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또 이야기가 더 이어질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저도 세 가지 점이 참 이상해요. 검찰의 공소 제기는. 첫 번째는 방금 이제 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소의 대상을 김용판으로만 한정한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사실상 공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를 채택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범들이 나와서 자신의 공범인 김용판을 엄호하는, 보호해주는 증언을 막 쏟아내죠. 그리고 재판부는 그 증언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입니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공소장의 구조가 이렇게 짜져 있어요. 김용판은 애초에는 범행을 결의를 안 하고 있다가요. 15일 날 오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처음 보고받고 나서 결의를 한 것처럼 구조를 짭니다. 그리고 그때 짜가지고, 그때 뒤늦게 만들어낸 논리가 분석 범위 제한 논리를 그때 만들어냈다고 공소장에 써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앞쪽에 있는 친구들, 즉 수사 직접 데이터 분석한 분들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에 불과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용판만 기소가 되기 쉽게 빠진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11일부터 16일까지, 15일, 16일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기소했냐면, 11일부터 16일까지 김용판이 범행을 결의 안 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이
정권과 국정원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계속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즉 15일 전에 먼저 김용판이 이거를 내가 은폐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지 않고도 그런 결과를 의혹을 가졌다는 것은 국정원과의 통화라든지 또는 새누리당과의 통화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거나 외압을 받았다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일 날 수사 결과를, 분석 결과를 받고 나서야 뭔가 범행을 할 의혹과 결의가 생겼다는 식으로 풀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쪽으로 가게 되면 시기를, 범행의 어떤 의도가 생긴 시기를 앞쪽으로 당기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다 말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분석팀들에 있는 경찰들은 또 놔두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김용판이 결의해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다른 사람 정도밖에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나 이런 부분, 수사 범위도 확 좁아지게 되는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김용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원동 통화, 또 이 국정원 직원들하고 새누리당의 핵심들과의 통화, 이런 부분들이 다 증거로 제대로 제출이 안 돼 있었죠. 그리고 16일 날만 해도 정호의 김무성 의원이 수사 결과 빨리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박성규 대변인이 이제 우리 진성준 의원님하고 같이 KBS에 출연해가지고 밤 10시 40분인데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16일날 대선 토론에서 명확히 이렇게 얘기하죠. 댓글을 단 흔적이 없는 걸로 나왔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사가 되고 이 사건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검찰의 또 이 공소장이 그런 구조로는 돼 있지 않지만 그나마 이걸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새누리당 쪽이, 특히 박근혜 후보 쪽이 수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는데, 그 구조를 사실은 이 16일날 이 새누리당 쪽 의원들이나 후보가 움직인 걸 보면은 충분히 김용판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소장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재판부가 검찰을 꾸짖죠. 15일날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공소장 구조를 보면은 자꾸 모순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은희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청이 수서가 아니라 또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청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한 것도 사실은 뭔가 김용판이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공소장에 은근히 쓰고 그걸 별도 항목을 뽑아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15일날 수사 결과를 15일날 수사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범행 결의가 생겼다는 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자꾸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이 공소장 내부에서도. 자기는 의혹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쓰고 주장은 하는데 공소장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공소장 전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제가 흥분해서 좀 두서없이 좀 얘기한 거 죄송하고요.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큰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언론에 기고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남종 씨라고 얼마 전에 그 서울역 근처의 고가다리에서 분신하신 분의 유가족분을 대리해가지고 유가족분들과 같이 변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자살자의 사건,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할 때 제가 같이 가서 의견 청취 과정에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유서가 담긴 다이어리를 직접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자 경찰들이 서둘러 병원으로 와서 동생분에게 매달려서 진술을 받아냅니다. 동생분은 경황도 없고 그러니까 채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다른 사실들이 있었죠. 유서에는 채무 문제로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고, 분신 현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 특검을 도입하라라는 플랜카드를 걸었다는 사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중에 딱 유일하게
채무관계로 괴로워했다는 사실관계만 범위를 좁혀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유가족의 진술청취가 채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채무로 인해서 자살한 것처럼.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언론에 그게 도배되니까 유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유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될 유서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돌려줍니다. 예. 저희가 그때 급하니까 당장 못 돌려주겠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나가겠다. 사진 찍어서 나가는 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저희가 위조할 것도 아니고 사진을 사진 찍어서 나가는 것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과정이 의문스러워서 기자분들이 수사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수사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사과장인지 형사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물어볼 때는 유가족과 연락이 안 돼서라고 변명을 했고 매경 신문 기자가 물어봤을 때는 유가족들이 안 받으려고 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 분신하신 분의 분신 동기를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채무관계로 괴로워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었다는 것을 의심이 가죠. 강력하게 의심이 갑니다. 근데 물론 경찰들은 뭐 좀 실수였다느니 뭐 오해가 있었다느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떤 그걸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이 구조가 딱 똑같습니다. 여러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고 밝혀냈지만 특정 사실관계로 사실관계를 좁힌 다음에 그걸로 서둘러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를 배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뒤집어 풀 만한 그런 어떤 그 분석 자료는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이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을 15개의 쟁점으로 나눈 다음에 각 쟁점마다 엇갈리는 진술을 비교 형량하는 방법으로 판결문 써내려갑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누구나 다 충분히 경찰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판부는 아쉽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또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지 아쉽다. 하지만 각 사실관계를 쪼개서 봤을 때 다 배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아쉬움도 그냥 아쉬움으로 남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공소도 구조부터 시작해서 대상과 증거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판결의 경우에도 전체 흐름을 보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과장 진술 배척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봐도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좀 이상하고 너무 쉽게 경찰들의 진술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한 예만 들겠습니다. 분석 대상을 줄인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경찰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근데 재밌죠. 경찰들이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김하영 씨가 이미 제출하면서 이 범위만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만 보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줄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경찰들이 뭘 했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자, 삭제한 행위는 뭐죠? 김하영 씨가 삭제한 파일은 보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의사에 반해서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들 자신이 내세웠던 김하영 씨가 보라고 한 부분만 보려고 했다라는 말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거하고 일치를 할까요? 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리고 메모장 파일을 발견했을 때 그 메모장 파일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경찰들이 진술하는데 그걸 그냥 재판부는 믿어버립니다. 근데 메모장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메모장 파일의 대부분의 내용이 오유란 사이트에서 찬반 클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반대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 반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IP를 조작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하영 씨가 IP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썼다는 것도 경찰은 밝혀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말 바보가 아닌 한 결합시켜보면 오유에서 이 김하영 씨가 무엇을 했는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다 눈을 감고 그냥 그 메모장 파일의 의미를 몰랐었다 우리는 라고 얘기하는 경찰의 얘기를 그냥 믿는 거죠.
너무나 편하고 쉽게 경찰들의 얘기를 믿고 있다, 재판부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